여러분 안녕하세요. 오경영 선생님입니다. 오늘은요, 조선이라는 국가가 세워져서 어떤 식으로 운영되었는지, 백성들은 어떻게 살았는지 그 사회 모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66쪽부터 68쪽 3페이지 할 거고요. 주제는 유교 질서를 바탕으로 한 사회 모습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과서에 사진이 있는데요. 그림이 있는데 이 그림이 오늘 배울 내용을 한눈에 보여줍니다. 이 그림을 조금 더 자세히 확대해서 살펴볼까요? 자, 봅시다. 지금 왕이 나와 있는데요. 세종대왕일까요? 어떤 왕일까요? 선생님 생각에는 성종? 또 그 이후의 왕 같은데요. 경국대전이라는 책을 들고 백성을 품고 있어요. 그래서 백성을 잘 아우르고 있는데 어떤 책에 근거해서 백성을 잘 다스리고 있네요. 그 속에 있는 백성들의 모습을 살펴보면 아이고 이렇게 뭔가 죄를 지었는지 잘못을 했는지 곤장을 맡고 있는 모습도 보이고 여기 보면 뭐 엿을 파는 걸까요? 뭔가 팔기도 하고 사고 팔기도 하고 아이들이 이렇게 재미있게 놀고 있고요. 밑에 보면 전통 혼인 방식이네요. 이렇게 결혼을 하는, 혼인을 하는 그런 모습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기 삿갓을 쓴 사람도 나와 있고요. 뭔가 걸어 다니면서 무거운 짐을 이고 있는 사람도 있고요. 이 모습이 조선시대 사회, 조선 초기의 사회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는 그림이 아닐까 싶은데요. 가장 인상적인 게 어떤 모습인가요, 여러분? 선생님은 바로 이 왕입니다. 백성을 아우르고 있는, 이렇게 품고 있는 왕의 모습이 가장 인상적입니다. 그래서 조선시대의 초기 사회 모습을 살펴보면 바로 임금이 백성을 위한 정치를 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조선이라는 나라가 왜 근세라고 분리가 되겠어요. 고대가 아니라 왜 중세가 아니라 근세라고 분리가 되냐면 그만큼 나라가 발전했다라는 거예요. 고구려 백제 고려보다 조선이란 나라가 왜 발전했느냐, 그것을 지금 한눈에 알려주는 그림이 바로 이 그림이에요. 왕을 위한 정치, 지배층을 위한 정치가 아니라 이 사회 대다수 사람들인 백성을 위한 정치를 했다는 거, 그것만으로도 고구려 백제 신라보다 고려보다 발전한 조선이라는 국가를 근세시대라고 부를 수 있는 이유를 찾을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럼 다시 축소 줌아웃 해보면요. 우리 교과서를 중심으로 한 한국사 한 줄 한 줄 읽으면서 공부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선생님이랑 같이 연필이나 색연필 드시고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인상적인 거에는 밑줄 긋고 또 필요한 내용은 적으면서 같이 공부하셨으면 좋겠어요. 신진사대부들은 우리 사대부, 사는 공부하는 사람이고 대부는 공부를 통해서 관리가 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공부하는 그 사람들은 조선을 건국한 뒤 임금은 백성들까지 모두 유교질서, 조선은 무엇의 나라? 유교의 나라예요. 고려는 불교의 나라였잖아요. 고려 불교, 조선 유교, 고려 불교, 조선 유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국가를 이루고 있는 종교 사상이 바뀐 겁니다. 이거 정말 큰 일이에요. 고구려 백제 신라 때부터 우리 불교, 호국 불교, 나라를 지키는 불교였잖아요. 근데 그 불교를 이렇게 내리치고 유교를 믿고 그것에 따라서 나라를 이끄는 모습, 조선시대의 정말 특징적인 모습이죠. 유교 질서에 따라서 생활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자, 유교 질서는 어떤 질서냐 하면, 자, 우선 유교라고 하는 것은 큰 틀이 어떤 틀이냐 하면 왕은 백성을 위한 정치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왕은 백성을 위한 정치, 백성을 위한, 백성을 위한 정치, 나라를 다스리는 것을 해야 된다더라. 불교를 이제 더 이상은 취급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말입니다. 유교의 가르침에 따라 왕은 백성을 위한 정치를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유교에서 중요한 단어는 항상 딱 3가지로 뽑습니다. 바로
충. 아하, 충. 자, 벌레충, 곤충충 아니에요. 충. 충성 할 때 충입니다. 충. 그리고 효. 그렇죠. 효자, 효녀 할 때, 효도합시다 할 때 그 효고요. 그리고 예. 예절할 때 예입니다. 충효예. 충효예. 이렇게 세 가지를 유교에서는 가장 큰 덕목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한번 살펴볼게요. 자, 백성들은 나라에 충성하고, 나라의 충성, 나라의 말을 잘 들어야 하고, 나라를 위해서 희생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부모와 어른을 공경, 효죠, 효. 부모에 대한 효, 어른에 대한 효, 공경해야 되고, 남자와 여자, 아이와 어른 사이에는 예절을 지켜야 된다라고 했어요. 충효예. 그래서 우리 서양에 있는 다른 국가들보다 우리나라가 좀 더 효도 정신이나 예의에 대해서 깍듯한 면이 있는데 이건 다 유교의 전통이 이어져서 그런 거예요. 유교 국가 조선이 이게 500년 전 전통인데 이게 이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되었으면 조금 바뀔 수도 있는데 그 전통이 그대로 이어져 왔기 때문에 여전히 대한민국에는 이 유교의 뿌리 박힌 충효예, 특히 효나 예절 이런 것의 정신이 아직까지도 남아있는데요. 물론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거면 그대로 우리가 잘 간직하면 좋겠지만 부정적인 게 있어요. 부정적인 유교적인 관습들 그런 것들은 우리가 없애고 개선해 나가는 게 좋겠죠. 그래서 충효예, 백성 임금에게 또는 나라에게 충성하는 거, 효는 부모님에게 또 어른에게 효도하는 거, 얘는 어린아이가 어른에게 예절을 지키고 또 남자와 여자 사이에는 서로 예절을 지켜야 된다라는 그런 예 정신이 있었습니다. 오늘날까지 전해지는 그런 혼인이라든지 또 장례, 제사, 혼인, 그리고 장례를 지내고 또 제사를 지내는 거 이거 다 유교의 영향이에요. 서양에서는 이런 제사 문화 이런 게 없죠. 하지만 사회 곳곳에서 여전히 불교 영향이 지속되었어요. 고려시대에 그 사람들이 그대로 조선으로 이어졌는데 갑자기 어떻게? 불교, 부처님을 믿다가 갑자기 그 불교가 탁 사그라들겠어요. 국가에서는 그렇게 불교를 쳐냈지만 여전히 백성들의 삶에는 불교가 남아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얼마나 조선시대에 불교를 이렇게 쳐내려고 했냐면 조선을 건국한 사람 누구예요? 우리 조선을 건국한 사람 이성계라고 배웠죠? 그렇죠. 위화도 회군을 통해서 군대를 돌려서 조선을 건국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성계만 알고 있으시면 안 돼요. 정도전이라는 사람 선생님 설명했었죠. 정도전이 붓을 이렇게 움직이는 대로 한양의 도읍의 모습이 형성되었어요. 여기에 동대문, 여기에 서대문, 여기에 남대문, 여기에 북대문 이렇게 정도전이 붓으로 도화지에 그리는 대로 조선이라는 그 나라의 수도인 한양이 완성되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정도전이 세운 국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제 이성계와 정도전이 함께 세운 조선인데요. 이 정도전의 책 중에 불시잡변이라는 책이 있어요. 불시잡변. 자, 어때요? 이 불은 부처님, 불교거든요. 시는 자, 우리 선생님은 오경영인데요. 선생님에게 야, 오씨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어이 김씨, 어이 이씨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죠. 누구누구 씨 이거는 그 사람을 좀 낮추어 부르는 거예요. 그 성만 부를 때에는. 그런데 어이 불씨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리고 잡스럽고 변. 그러니까 어쨌든 잡스럽고 조금 변두리에 있고 좀 안 좋은 뜻이에요. 불교를 불교씨, 불씨 하고 잡스럽고 약간 더 낮추어 부르는 표현이에요. 이런 책을 썼다라는 얘기는 그만큼 유교 국가이고 조선은 유교 국가이고 더 이상의 불교를 배척한다라는 뜻이죠. 자, 그래서 이 조선을 세운 이성계와 정도전의 정신을 보면 오직 유교입니다. 유교의 정신인 충효예, 충성, 효도 그리고 서로 간의 예절 이것을 지키는 이런 식으로 나라를 운영을 했고요. 그것에 따라서 백성들의 생활 모습이 정말 많이 달라졌겠죠. 살펴보도록 합시다. 조선시대에는요. 태어날 때부터 신분이 정해져 있었어요. 조선시대가 아까 선생님이 고대, 중세가 아니라 근대라고 했는데 왜 현대는 되지 못하냐면 여전히 신분제가 있었기 때문이죠.
신분에 따라져서 태어날 때부터 나의 신분, 내가 어떤 취급을 받고 내가 어느 정도까지 성장할 수 있는지가 딱 커트라인이 정해져 있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이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신분이 정해져 있어서 크게 양인과 천인으로 나뉘었대요. 그러니까 조선 초기에는요, 이 선생님이 말했던 이 경국대전이 법전이거든요. 이 경국대전이라는 법전에 따라서 나라가 운영되었는데, 그 경국대전이라는 법전에 보면 조선시대의 신분을 양인과 천인, 이는 사람인이죠. 그러니까 양호한 사람과 천한 사람으로 이렇게 나눴어요. 딱 두 개로 나눴는데 조선 후기로 가다 보면 이게 더 세분화되죠. 처음에는 이렇게 나눴는데 더 크게 양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양반집 자식이네, 양반, 그리고 가운데 중인, 그리고 상민, 천민, 이렇게 좀 더 세분화된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양인은 우리가 양반, 중인, 상민 이렇게 구분되었고, 또 천인은 천민, 이런 식으로 이 사람들이 유교적 질서, 중, 예에 따라서 신분에 맞게 생활을 했습니다. 우리 하나하나 살펴보면요, 우선 양반은 항상 머리에 뭔가를 쓰고 글 공부를 하는 사람인데요. 관리가 되거나 유교의 가르침에 따라서 책 공부하고, 이렇게 주제에 따라서 토론하고, 시도 짓고, 이렇게 살았습니다. 이 사람들의 삶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양반은 양쪽 두 가지예요. 바로 문반, 글 공부를 하는 문반과 무반.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활을 쏘고 이렇게 뭔가 이렇게 군인이라고 해야 될까요? 군인으로서 또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관직에 뭐 장군이라든지 이렇게 나라를 위해 이렇게 그러니까 힘으로 하는 그런 군인으로서의 일을 하는 그런 무반도 있었습니다. 문반과 무반을 다 합해서 양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인 볼까요? 중인은요, 그림을 그리거나 왕의 초상화를 그리거나 또는 외국 사신을 맞이했대요. 영어가 좀 되거나 중국어가 되거나 또는 일본어가 되거나 뭔가 다른 나라 말이 됐다라는 거예요. 외국어. 그리고 통역을 담당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기술직이라고 볼까요? 기술직. 지금은 정말 돈 많이 벌고 또 사회적으로도 와, 대단한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그런 통역관이라든지 의사도 그렇고요. 좀 이렇게 기술이 있는 사람들, 화가도 그렇고 이런 예술적이거나 어떤 기술이 있는 사람들은 중인이었어요. 중인. 그래서 기술직의 사람들을 중인이라고 했고요. 양반은 아니었던 거예요. 또는 설이라고 해서 양반 밑에서 되게 실무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그런 사람들, 조그만한 일, 단순한 일을 담당했던 사람들. 그리고 설이라고 하면 설은요, 양반과 양반끼리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으면 양반이 되지만 양반의 부인이 아니라 첩가의 사이에서 나온 자식을 서얼이라고 하거든요. 대표적인 서얼이 홍길동이죠. 그래서 이 서얼은 이런 과거제에 응시하지도 못했고 뭔가 양반이 아니라서 굉장히 차별을 당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중인에는 대표적으로 기술직이 있고, 그리고 기초적인 그런 기본적인 업무를 하는 설이라든지 또는 서얼과 같은 신분이 중인에 속했습니다. 상민을 보면요, 대부분 농사지었죠. 이 나라가 농업사회잖아요. 그러니까 농사지었어요. 농사를 지었고, 또는 국가에서 큰 공사를, 성을 만들 때, 성을 쌓을 때 외적이 침입할 것 같으니 성을 쌓아야겠다. 성을 쌓기 위해서는 백성에 몇 명이 필요하다. 와라 하면 와서 또 이렇게 공사나 일이 있을 때 불려가기도 했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거의 농민이 많았어요. 농민이 많았고요. 국가에 항상 세금을 내거나 또는 우리 세금을 내거나 요역이라고 하는데요. 요역은 이렇게 국가에 큰 부름이 있을 때 가서 내가 노동력을 제공하는 겁니다. 자, 천민은요, 양반의 집이나 관공소에서 허드렛 일, 물건을 만드는 일을 했대요. 그러니까 천민은요, 노비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노비에는 공노비, 국가에 소속이 되어가지고 국가를 위해서 어떤 물건을 만들거나 국가의 어떤 일을 하는 그런 공노비가 있고요. 양반집에서 소속돼서 양반을 위해 필요한 일을 하는 그런 산노비가 있었어요. 그래서 양반의 집이나 관공소,
산노비, 공노비 이렇게 허드렛 일, 집안일을 하거나 청소를 하거나 물건을 또는 그들을 위해서 물건을 만들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들은요 주인집에서 신공을 바치기도 했고, 그러니까 따로 살기도 했어요. 항상 우리가 사극을 보면 그 양반집 안에서 노비들의 집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노비들이 거기서 살면서 양반집에 일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집에서 사는, 칩거하는 그런 노비들도 있었고, 따로 살면서 뭐 출퇴근을 한다든지 또는 따로 살면서 양반들이 뭐 필요한 물건 뭐 좀 만들어라 하면 물건을 만들어서 바치는 그런 노비들도 있었다라고요. 형태는 항상 다양하죠. 그래서 이런 천민들도 있었습니다. 자, 이게 바로 조선시대의 사회 모습 중에서 우리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건 신분이거든요. 사회 면에서 가장 중요한 건 신분이에요. 그래서 선생님이 그리고 이 교과서에서는 신분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한 겁니다. 양인과 천인으로 초반에는 구분을 짓다가 점점점 분화가 돼서 양반, 무반, 문반, 중인, 기술직이라고 했어요. 상민, 농민들, 천민은 노비들 이렇게 생각을 하면 기억하기가 쉬우실 겁니다. 그 다음 조선 전기에는요. 이 모습들을 살펴보면요. 여기는 조선 전기는 아들과 딸에게, 조선 전기에는 지금 이 문단은 뭘 설명하냐면 남녀가 어느 정도 남녀의 구분이 크게 없었다라는 이야기예요. 우리 남녀 차별이라고 하죠. 좀 더 남자를 우월하게 생각하는 그런 남마 우월 사상이 있는데, 이거는 조선시대 그 500년의 뿌리 박힌 유교의 사상이 전해져 와서 지금까지도 살짝 남아있는 게 남자를 좀 더 중요시하고 그리고 여자를 좀 더 아래로 놓는 게 조선시대 그 유교의 전통적인 그런 사고방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대에 와서는 끊어지고 있는 그런 건데, 지금 교과서에 나온 얘기는 뭐냐면 조선시대에 사실 남녀차별 그런 거 없었어. 남녀 구분 없었어 라는 이야기예요. 볼까요? 조선 전기에는 아들과 딸에게 재산을 고르게 물려줬대요. 아들이라고 해서 재산 더 주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제사도 아들이 지내는 거 아니에요. 돌아가면서 지냈고, 또 여성이 결혼을 했다고 해서 그 남편 집에 가는 게 아니라 결혼한 후에도 한동안은 남편과 함께 오히려 친정에서 살았대요. 이 조선시대 때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요, 농사를 짓기 위한 노동력이에요. 그러니까 여자가 결혼했다고 남편 집으로 가면 노동력이 가는 거예요. 그쪽으로 노동력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좀 더 공평하게 하기 위해서 남편과 함께 여자 집에서 우선 일정 기간 거주를 하면서 노동력을 이렇게 제공을 했다가 이제 다시 남자 집으로 가거나 그런 모습을 보였죠. 그리고 여자들도 보통 옷감을 만들거나 집에서 필요한 여러 가지 일을 적극적으로 했고, 양반 여성의 경우에는 밭을 사고 팔거나 여러 가지 경제 활동을 한 기록까지 남아있대요. 어라, 우리가 알고 있는 조선시대 여성들은 맨날 옷으로 자기 얼굴 가리고 조심조심 뭔가 조용조용 하는 그런 모습인데, 여기서 보면 조선시대에는 아들, 딸, 남자, 여자 구분이 없는데 뭐지라고 묻는다면, 자, 보세요 여러분. 조선 정기죠. 정기에는 그랬지만 태정, 태세, 문단세, 예성, 성종 때부터 남자와 여자의 차이가 급속도로 이렇게 떨어집니다. 성종의 그런 정책에 의하면 남자는 하늘, 뭔가 여자는 그 밑에서 남자를 따라야만 하는 존재, 남자의 대를 잇는 아들을 낳아야만 하는 그런 존재로 취급되기 시작한 게 바로 이 성종 때입니다. 네, 성종 때 그게 가장 심했고요. 그런 유교의 전통이 아직까지도 500년이 지난 아직까지도 조금 남아있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그건 바로 500년 전 성종 때의 모습이지, 지금 우리가 그것을 반영해서 그대로 살아야 된다? 이것은 잘못된 생각이겠죠. 지금은 현대 시대에 맞는 사상과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서 생활을 하는 겁니다. 남자가 조금 더 우월하고 여자가 그렇지 않다. 이거는 조선시대 유교적인 사상이 남아있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또 요즘에 뭐 여러 가지 논문이나 이런 것들을 찾아보면 오히려 남녀 평등적인 사상이 더 강해져서 그런 거에 대해서 많이 못 느낀다라는 결과도 선생님이 본 적이 있어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68쪽에 보시면요. 우리 5만원짜리 지폐에 심사인당이 나와 있잖아요. 조선의 예술가, 조선의 어머니,
신사임당 5만원짜리 지폐에 나와 있는 그분 맞습니다. 그분의 그림이 나와 있어요. 우리 살펴보도록 할게요. 신사임당의 그림을 보면서 알아볼게요. 어때요? 초충도예요. 그래서 풀과 그리고 곤충의 그림인데요. 이 그림을 보고 실제로 어떤 나비가 와서 앉았다고 했나? 그래서 실제 그런 일화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수탉이 실제 이게 곤충인지 알고 쪼아 먹으려고 이 그림에서 이렇게 쪼았다라는 그런 일화도 있을 정도로 굉장히 실제적이고 감각적인 조선시대의 그림이죠. 어려서부터 그리기를 좋아한 신사임당은 유교 경전을 공부하고 글과 시를 잘 썼대요. 굉장히 예술적인 감각이 탁월했다라는 거고 그림도 잘 그리셨대요. 오늘날 전해지는 이런 초충도를 보면 안정된 짜임새 어때요? 굉장히 안정적이죠. 섬세하고 부드러운 묘사, 오늘의 그런 그늘을 살린 산뜻한 색칠을 보이는데 이러한 점으로 미루어 보아 그림 실력이 굉장히 뛰어났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사임당의 자녀인 율곡이이, 우리 율곡이이 오늘 여기에 집회에 있는 모든 분들이 나오시는 것 같은데요. 세종대왕 빼고 신사임당은 우리 5만원짜리 화폐에 계신 분이잖아요. 그리고 이황 1,000원, 그리고 율곡이희는 5,000원짜리 지폐에 계신 분인데요. 신사임당의 아들이 율곡이희예요. 그리고 그분은 태계 이항과 함께 조선시대를 대표하는 학자가 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조선시대를 대표하는 학자이니만큼 지폐에는 그 나라의 뭐 정치적인, 문화적인, 예술적인, 학술적인 그 모든 것들이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세종대왕이 우리 10,000원짜리 지폐에 있어서 조선시대의 그런 과학 기술 그런 걸 대표했다면 50,000원짜리 지폐는 신사임당이 우리 나라 조선의 예술적인 부분을 담당하고 율곡이희 태계 이황은 5,000원 그리고 1,000원에서 우리 국가의 그런 학술적인 우리 모습들을 잘 담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신사임당의 자녀인 율곡이희까지 여기서 교과서에서 잘 알려주고 있네요. 그래서 신사임당은 항상 이런 풀과 곤충, 이런 자연의 모습을 잘 그렸고요. 그래서 우리 항상 신사임당을 이야기할 때 율곡이희의 어머니 율곡이희를 잘 키우신 그런 현모양처라고 알고 계신 경우가 많지만 실제적으로는 하나의 예술적인 부분이 너무너무 뛰어난 조선시대 최고 중에 최고인 예술가였다. 이렇게 기억을 하는 편이 더 좋겠죠. 그래서 어떤 모습이 인상적인지는 여러분들의 판단일 것이고 신사임당의 그림을 여러분들이 더 한번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하고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은요 선생님과 조선시대의 사회 모습을 살펴보았어요. 조선시대는 유교 국가였어요. 유교, 불교 아니죠. 유교 맞습니다. 불교는 불시잡변이라고 해서 불시 불교를 굉장히 배척하는 모습을 보였고 유교라는 그런 기반을 다지고 그것에 따라서 나라를 다스렸는데 유교는 백성을 위하는 정치를 해야 된다라고 했고 충성의 충 그리고 효도 예 남녀 사이 어른과 아이 사이의 예 충효예를 중심으로 나라를 다스리는 기반을 세웠습니다. 그것이 잘 나타나 있는 책이 경국대전 바로 여기 임금이 품고 있는 이 책이고요. 그것에 따라서 이렇게 신분 제도도 나눠져 있었고 그리고 조선 전기에는 이렇게 남녀의 구분이 크지 않았는데 어느 시점부터는 남녀의 구분이 생겼다더라 라는 거 잘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여기에 조선시대의 대표적인 예술가 신사임당의 그림까지 우리 조선시대의 사회 그리고 문화까지도 살펴보았네요. 다음 시간에는요 선생님이랑 같이 임진왜란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조선시대의 사회 모습 재미있게 잘 공부하셨나요? 유교 국가, 충, 효, 예 그리고 양인과 천인으로 구별해서 그것에 따라서 생활 모습이 달랐다는 것 잘 기억하시고요. 여러분들 오늘 배운 내용 한번 쭉 훑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선생님과는 다음 시간에 임진왜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